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부이사장님 등등 가능하시면 화면을 켜서 서로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스크바에서도 들어오셨네요. 박현욱 소장님, 저 모스크바에서 아침 새벽인데 들어오셨네요. 아이고야. 단어은행 그 모스크바 소장님이신데 아까 아이고. 어디? 안녕하십니까? 은행? 산업은행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잘 지내시죠? 예.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움츠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좀 사람들 만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7시가 조금 지났는데 이미 25명이 참가하셨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들 반갑습니다. 유라시아 21의 이대식 부회장입니다. 유라시아 비즈니스 인사이트 2021년 1월 첫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이기 때문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면서 저희 김성동 이사장님께서 짧게 강연을 시작하기 짧게 인사 말씀. 네, 마지막에 하기로 했는데. 아니, 오늘은 2021년도 첫 회니까 아주 간단하게 마지막에 하는 거는 1분 이하로. 안녕하세요. 신축년 새해 맞이해서 처음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드시고 지내시기 어려우실 건데 또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 유라시아 21 그리고 KRBC 열심히 노력해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잠시 백주현 이사장님께서 전신 화면을 보여주셔가지고 굉장히 활기찬 한 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에 대해서 크리스tina 그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죠. 네, 오늘은 작년과 같이 2021년 러시아 경제 전망을 이종문 부산외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종문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단연톡보적인 분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알찬 내용을 들어주시고요. Q&A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박종호 KRBC 대표님께서 2021년 러시아 비즈니스 전망 분야를 예측해 주시고 Q&A를 또 따로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종문 교수님께서는 오전에 일찍 면접을 또 보셔야 돼가지고 Q&A를 먼저 하시고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나중에 새로 오신 분과 인사하면서 김성동 이사님께서 또 교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종문 부산외대 교수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크리스tina 교수님 걸로 전환시켜 주세요. 예, 부산외대 이종문입니다. 먼저 2021년 첫 회 유라시아 비즈니스 인사이트 조찬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2021년도, 2020년도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왔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내년 올해 2021년도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경제 성과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망 그리고 2021년도 이후 코로나 사태로 아시겠지만은 세계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러시아 경제에서 미칠 수 있는 어떤 변수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 작년 러시아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덫에 걸린 러시아 경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도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불황의 늪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세계 경제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도 세계 경제는 거의 0% 성장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IMF 며칠 전에 나온 IMF 자료에 따르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5%가 될 정도로, 그리고 선진국은 마이너스 4.9%, 신흥시장도 마이너스 1 정도로 전 세계가 마이너스 경제에 빠진 불황의 늪에 빠졌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작년에 발생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는 19의 팬데믹 현상은 아마 글로벌 경제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블랙스완을 넘어서 네온스완급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역성장 원인은 아시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 공세 조치로 인해 갖고 세계 수요가 둔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제교역이 감소하고 또 금융시장에 있어 갖고 외환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결국은 세계 경제가 역대급인 불황의 침체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해서 러시아 경제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갖고 더블 리세션에 진입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제 성장률에 작년 2020년도 경제 성장률에 관해서는 기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데 며칠 전에 나온 러시아 경제 발전부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3.5%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갖고 마이너스 7.8%를 기록했었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갖고 결국 세계 러시아 경제는 이제 더블 딥에 빠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4.9%로 러시아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치를 4%거든요. 이걸 또 상회했고, 그리고 재정 수지 또한 GDP 대비 약 4%가 넘는 4조 한 1,000억 정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국제 수지에 있어 갖고도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대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흑자폭이 상당히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농업 생산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부분에 있어 갖고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단지 이제 실질 임금만이 약간 상승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업률 이런 것들은 아주 악화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7.8%,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셰일 혁명으로 해서 2015년도 마이너스, 금년도 작년에 코로나로 해갖고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었다가 다시 회복하다 다시 또 빠지는, 이와 같이 W자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그죠? 더블 D가 지금 빠졌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그렇네요. 요거는 러시아에서 주요 거시 경제 지표 성과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치는 아니지만은 보시면은 이제 주요 대내 경제 지표와 대외 경제 지표로서 나오고 있는데,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치가 전부 다 악화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나 성장률과 관련돼서는 전부 마이너스로 빠져 있고, 소비자 물가는 작년에 2019년도 3%였는데 금년도로 4.9%로 상당히 많이 좀 악화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실업률도 증가된 상태, 그리고 재정수지, 연방재정수지라든지 상품 수지와 같은 경우도 수치들이 전부 다 악화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19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그것을 인해 갖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러시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를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유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죠. 우랄산 유가가 전년도 2019년도 64달러에 하던 것들이 배럴당 지금은 한 42달러 정도까지 떨어졌고, 그래서 이와 같은 한 20달러 이상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직까지 러시아 정부가 많은 탈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로 노력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여파에서는 벗어나지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장에서 환율 같은 경우도 64루블 하던 것이 달러당 지금 72루블까지 이렇게 환율은 또 오르게 되는, 그죠? 가치가 절하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시경제 지표 통계 수치를 보시더라도 러시아 경제는 2019년에 비해서 20년도 상당히 많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화면들은 이제 전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5%를 인해 갖고 전년도 1.3에 비교해서 약 4.8% 정도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 공급이 총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즉 민간의 소비가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그 다음에 해외 부문에 있어 수요, 이 네 가지 측면인
총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러시아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결국은 국경을 통제한다 했고, 그 다음에 휴업 및 휴교를 했고, 그 다음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해 갖고 이동 제한 조치가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산업을 특히 이제 여가라든지 문화, 레이저, 스포츠 이와 같은 것들, 외식 산업이 결국은 경제 제재로 인해 갖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매 판매만 약 4%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에서 가계 소비가 위축되었고, 당연히 국내외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은 투자를 축소하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 고정자본 투자 같은 경우가 무려 6% 이상 축소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요의 부진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제에서 전 세계가 록다운이 되면서 결국은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 갖고 수요 감소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국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러시아 순수출의 약 46%의 감소를 지금 보여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단지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어갖고야 부진에 불구하고 그래도 그나마 러시아 경제가 마이너스 3.5% 좀 다른 데 비해서 좀 후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선방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바로 재정 지출 확대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는 세입 내 세출이라는 원칙을 상당히 많이 준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정 준칙이라는데, 한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많이 완화시키는 이탈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예산안보다도 훨씬 15% 이상을 더 편성하면서 결국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제 하락을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것을 이해 갖고 이제 나머지 부작용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 수지가 그만큼 적자폭이 확대되었다는 이런 문상을 보여주지만은, 결론적으로 소비라든지 투자, 해외 수요는 부진했지만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충격을 좀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있는 자, 요거는 그죠?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마다 2000년도 있어갖고 글로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만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건 IMF와 세계은행들이, 이거는 앞에 있는 수치는 연초에 지금 그죠? 예측을 하는데 1월 달에. 한데 실제 성장이고, 그 다음에 그 차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평균 IMF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작년 초죠. 2000년도 초에 1월 달에 한 세계 경제가 3.3% 성장한다. 세계는 조금 보수적이거든요. 한 2.5%. 근데 실제 성장은 마이너스 3.5%였습니다. 지금 IMF 자료에 따르면. 그럼 실질적으로 이 평가가 무려 6.8% 퍼센테이지 포인트 차이 나는 어마어마히 큰 그죠? 격차를 보였다는 거죠. 이 정도로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실질로 블랙 스완이 아니라 우리가 레온 그죠? 스완급으로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경제 평균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6.5%, 이머징 같은 경우 마케팅도 6.8%, 미국이 5.4% 포인트 이렇게 차이 나죠. 앞에 있는 거는 예측이었고 뒤에는 실질적으로 추정되는 지금 성장률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5.8.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무려 그죠? 8.5%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1.3으로 했는데 실제는 마이너스 10%.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IMF는 1.9, 세계은행 1.6으로 했는데 실제 성장은 아마 IMF는 마이너스 3.6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 중국이 좀 그나마 좀 선방이고 3.7 그죠? 퍼센트 차이가 나고 있고, 나머지 브라질 6.7, 인도 같은 경우는 무려 13.8이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도 9.5% 포인트 있고, 사우디 이와 같은 측면을 봤을 때 러시아 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아마 제가 이와 같이 러시아 경제와 관련돼 갖고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 평가해 봤을 때 최근 한 10몇 년 동안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적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와 같은 것들은 이번에 코로나19가 결국은 세계 경제에 끼친 영향이, 즉 네온사운급으로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에 불구하고 러시아가 좀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있어갖고 이제 서비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약하죠,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도 봤고, 그리고 러시아 경제 최근에 와서 디지털화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ICT 쪽에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영향을, 그것들이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러시아 경제는 좀 선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화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2020년도 러시아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도 줄게 되고 정부 그죠? 기업 투자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해외 수요도 줍니까? 경기를 나름대로 부양하기 위한
아마 제가 푸틴 정부가 들어서서 2000년도 이후부터 해갖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쓴 거는 재정 지출을 감소하면서 재정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강력한 정책을 쓴 거는 아마 작년 2020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러시아 정부는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 중장기 방안으로 인해 갖고 경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고요. 금융 작년 같은 경우는 단기 방안으로서 즉 총수요 진정을 완화하는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통화 정책을 완화시키는 거였고 재정 정책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면 2020년도는 러시아 경제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일순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 처방을 강력하게 썼던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 신용 정책에 있어 갖고도 보통 러시아 정부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타겟팅해 갖고 통화 정책을 물가 안정에 맞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도 중요했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경제 성장에 뭡니까 가중치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차례에 걸쳐 갖고 금리 인하를 단화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6.25% 포인트였던 키레이트가 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인 4.25까지 무려 200베이시스 포인트 즉 2% 포인트 이하로 낮추게 되죠. 반면에 흥미로운 거는 러시아는 통화 정책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도 하지만 대부분 다가 뭐냐면 양적 완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러시아는 양적 완화 정책을 거의 쓰지 않고 아직까지 여전히 전통적인 금리 정책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발행했던 채권을 매입해서 시중에 직접 돈을 뿌리는 이와 같은 양적 완화 정책은 거의 쓰지 않고 아직까지 여전히 기준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 갖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정책이 완전히 완화적이지는 않다, 좀 제한적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GDP의 약 3.5에서 4.5% 정도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코로나19 대응 방안 정책이 전 산업이 아니고 아주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갖고 지원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갖고 재정 확장 정책을 쓰고 있더라. 그 전 산업의 아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2019년도에 러시아가 이제 보면은 2024년까지 13개 국가 프로젝트에 약 27조 달러 루블을 투입하는 장기 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2024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2030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왜냐 팬데믹 현상에 따라갖고 경기 악화로 인해 갖고 실질적으로 2024년까지 이 달성이 좀 어렵다. 13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달성이 어렵다 해서 2030년까지 좀 딜레이한 거 있는데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특징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정책 2024 같은 경우가 양적 성장을 중심으로 했다면 여기는 좀 질적 성장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안들이 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 중에 하나 바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있는 뒤로 좀 요거는 2024까지 지금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5.7조 루블을 6년 동안 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좀 산만합니다. 프로젝트도 많고 그죠? 내용들도 그래서 했는데 2030은 뒤에 보시면 2030은 좀 상당히 좀 구체적이죠. 그래서 큰 목표를 다 5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관련된 것들, 자아실현, 그다음 생활환경.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과 상당히 많이 돼 있죠. 그리고 디지털 경제라는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목표를 5개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과제들도 아주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것들을 먹고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아시겠지만 러시아 경제가 지금까지 오면서부터 계속 성장 잠재력들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기초 인프라라든지 이와 같은 산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30을 통해 갖고 2024나 2030을 통해 갖고 러시아 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최소한 한 25.7조 루블을 투입하면서 연평균 한 2% 정도 전체적인 그죠? 성장 잠재력을 한 2% 정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래서 이제 막 전체적인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 있어갖고 이제 살펴본 거죠.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3%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4.9%였고 최근 한 3, 4년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물가 상승인데 핵심은 뭐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료품 가격입니다. 식료품 가격이 전년 대비 무려 6.7% 올랐고요. 비식료품은 4.8%,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유료 서비스는 2.7%였습니다. 식료품이 6.7% 이렇게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외환시장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루블 환율이 상승하게 돼 있죠. 그래서 루블 가치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음식료품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을 지금 예전에 심했을 때는 한 50%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한 50%를 해외 수입에 의존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3, 40% 이상이 되거든요. 그와 같은 식료품에 있어 갖고 수입품의 가격이 물가가 환율로 인해 갖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결국은 식료품의 부분에 있어 갖고 물가 상승이 6.7% 나오고 이것이 소비자 물가 전체에 영향을 미쳤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식료품이라든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평균 물가보다 떨어졌고 결국은 작년 같은 경우 식료품이 결국은 이와 같이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소비자 물가가 그죠? 상승했던 것들을 표로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식료품하고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상당히 높았죠. 그러다 최근에 와서 떨어졌다가 월별로 나온 겁니다. 지금 와서는 다시 2020년도로 다시 한 4.9%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비자 이제 물가를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수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연방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것보다도 2020년도 예산안과 그 다음에 예상치입니다. 이 예상치는 며칠 전에 러시아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아직 확정치는 아닙니다. 한데 최근에 와서 발표한 자료인데 예산안은 한 20조 예산 수입은 한 20조 루블을 수입을 예상인데 실제로 한 18조밖에 들어오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이뤄갖고 그 다음에 반면에 지출은 19조 20조 미만으로 예산안에 나왔는데 쓰기는 22조 8천억 루블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수지에 있어 적자가 무려 한 4조 1천억 정도 루블 정도 나타나고 이것이 연방 전체로 봐서는 한 4% 정도 되는 그죠? 연방 재정수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출을 느리다 보니까 결국은 되었고 그리고 유가가 생각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예산 수입에 의해서 결정을 미친 것은 바로 석유 부분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석유가스 부분에 있어 수입을 한 7조 5천억 루블 예상했는데 들어오기로는 5조 2천억 루블밖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무려 한 2조 3천억 루블이 감소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전체적인 적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경기 확보를 위해 갖고 결국 지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드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갖고 재정 수지 적자가 무려 GDP 한 4%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그죠? 그다음에 석유가스 부분에 있어 수입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이 상당 부분에 줄어들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20년도 1월에서 11월까지인데요. 총 4조 7천억 루블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를 보면 이제 광물자원 채굴세와 수출 관세, 그 다음에 추가 소득세 해갖고 저기 원유 소비세 이 네 가지 형태로 해갖고 지금 세금 석유가스 부분에 있어갖고 수입들이 줄어드는데 특히 유가가 하락했던 폭락했던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5월, 6월에 있어갖고는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은 결국은 석유가스 부분에 있어 수입 감소가 결국 재정 적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죠? 비석유가스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월에서 8월 달로 보더라도 그죠? 실질적으로 비석유가스 부분에 있어 갖고 수입은 감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특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년에는 2019년도 1월에서 11월까지가 한 10조인데 금년도는 11조 정도. 즉 비석유가스 부분에 있어 갖고는 경기 이 세수가 늘어나갖고 결국 그나마 비석유가스 부분에 있어갖고의 세수 수입이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 중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방 세수 수입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에 여기서 상당 부분들은 뭐냐면은 러시아가 정부가 지금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는 스베르방크가 있습니다. 스베르방크 같은 경우가 작년에 지분을 매각합니다. 민간으로 민영화 방향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얼마 들어오냐 무려 한 1조 6천억 루블 정도가 정부 재정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세수에 있어 갖고의 감소를 좀 상당 부분 완화시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줄었지만은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와 국영기업의 매각을 통해 갖고 세수 부분을 비석유 부분에서 좀 확대시켰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러시아 정부는 유가 변동과 환율과 관련해 갖고 나중에 위기 상황을 대비해 갖고 예전에 석유 안정화 기간이라 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있죠.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와서 2013년도부터 이제 이걸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재정 리저브 펀드하고 그다음 내셔널 웰스 펀드 해갖고 준비 기금과 그다음 복지 기금으로 했다가 2014년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부터 그다음 유가가 폭락하면서 결국은 재정 준비 기금들 같은 경우가 거의 다 소진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국민복지기금 하나로 지금 통합이 돼갖고 지금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재정복지기금, 국가복지기금 같은 경우가 GDP 한 11.8% 정도 될 정도로 있어요. 뭐 조금 쓰고 있지만은 11.8%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러시아 경제가 지금까지 유가가 하나 40달러 이하로 하락한다든지 했을 때도 지금 완충 장치로서 재정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부 정책 수단으로 지금 국민복지기금의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 계속적으로 경제가 하더라도 러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10% 이상을 국민복지기금으로 계속 운영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충격이 있더라도. 이것이 러시아가 대외의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갖고 제동장치로서 완충장치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라 요 수치 아래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부가 있는 준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외환보유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환보유고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한 6천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복지기금이 무려 한 1,800억 정도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죠? 대외 수지입니다. 그래서 상품 및 경상 수지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러시아는 세계에서 상품 수지가 특히 1,000억 달러 이상 되는 매년마다 1,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수지 흑자가 나는 국가는 유일하게 3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고 그 다음에 독일이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였는데 일반적으로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억 달러 미만까지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경상수지가 아마 상품 수지가 흑자가 축소되다 보니까 당연히 러시아는 경상수지는 왜냐하면 무역의 수지라든지 이런 이전 수지에 있어 갖고는 상당히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폭도 많이 축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 수지 같은 경우도 금년도는 1월에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1,000억 달러 미만으로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금년도도 그냥 1,000억 달러에 달랑달랑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증가율이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상품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와 가스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감산 합의로 인해 갖고 가스 생산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이 축소되고, 반면에 수입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품 수지가 흑자폭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경상수지 흑자폭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러시아 외환보유액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로 봤더니만 한 5,958억 달러 정도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 자산이 77% 차지하고 있고, 금도 러시아는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1,400억 달러에 약 23.4. 그 다음에 SDR과 그 다음에 IMF 포지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4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표는 아직까지 12년은 자료는 나오지 않고 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압도적으로 3조, 그 다음에 일본이 1조 있고 서비스가 최근에 봤으면 많이 그죠? 1조.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한 5조 8천억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러시아, 인도, 대만 이런 국가들이 5천억이 넘고 한국도 한 4,400억 달러로 한 세계 9위 정도 되는. 그래서 외환보유액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진국보다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흥국가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은 대외 경제 대부분의 신흥국가들은 아시겠지만 대외 경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외 변수의 어떤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외환보유고라는 어떤 완충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갖고 러시아도 한 상당 부분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는 예측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 6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연막의 대내외 부채입니다. 흥미로운 건 아시겠지만
대내 부채 같은 경우는 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외 부채는 그저 외국인 해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한 13.7%. 근데 상당히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대외 부채는 한 3.7%. 이런 측면에서 하고 러시아 정부는 부채라는 측면에서 하고 상당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좀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대외 부채 같은 경우는 뭐 4% 수준 미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대내외 부채가 증가하는 폭들이 좀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2019년도에서 18년에서 19년도 넘어오면서는 대외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서 490억 달러에서 그죠? 우측편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치면 540억 달러 이렇게 늘어났는데 1년 사이에 재작년이죠. 이거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정부가 2024년도까지 13개 프로젝트에 대해 갖고 뭘 하기 위해서 해외부터 자본을 좀 많이 끌어들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 부채가 늘어났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하면서 결국 대내 부채를 많이 그죠? 의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에서 19년도까지는 대외 부채가 좀 늘어난 데 반해서 2019에서 금년도 2020년도까지는 대내 부채가 상당 부분 좀 증가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여전히 러시아는 부채적인 측면에 있어 갖고는 아직까지 좀 상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여유롭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부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 갖고는 GDP 대비해 갖고 여전히 한 20% 미만, 한 17% 정도 되죠. 한국 같은 경우도 좀 20% 넘어가고 좀 40%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대내외 부채에 있어 갖고 상당 부분이 좀 안전스럽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외환시장입니다. 좀 전에 그죠?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할 필요도 없죠. 러시아는 외환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바로 유가입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석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유가는 석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환율은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루블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환율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도 유가가 하락하면서 결국 평균 환율이 64.7에서 71.9루블로 한 11%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환율과 관련해서 명목 환율도 있고 실질 환율도 있고 실질 실효 환율도 있는데 대부분 다가 가치가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죠? 명목 환율도 11%, 그 다음에 실질 환율 같은 경우 12.1%, 그 다음에 실질 실효 환율 같은 경우 14% 가치가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데 흥미로운 거는 2019년도에는 전부 다가 하락이 아니고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유가의 영향을 받았다. 결국은 외환시장도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까지 이제 저희들이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성장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안정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재정이라는 측면, 수지라는 측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시장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2021년도 그렇다면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따르면 IMF나 월드뱅크 같은 경우 나온 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4에서 5%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는 전년도 마이너스 3.5%에 관한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반등에 대한 거죠. 상대적인 효과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는 상당 부분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IMF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무려 한 5.5% 정도 세계 경제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OECD 같은 경우 4.2%. 그래서 각 기관마다 이 평가하는 것들이 너무나 아직까지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도 반등은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흐름을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예측이 지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무려 1.3% 포인트 이상이 이렇게 격차가 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세계 경제하고 IMF와 OECD가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난 것도 아마 유일하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2021년도 평가가 상당히 어렵다. 결국은 여기는 뭐에 달리느냐면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이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백신 개발 치료와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각국 정부들이 부양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야기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2019년과 20년과 다르게 21년도로 경제는 상당 부분 상승할 것에 대해서는 전망치는 높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 경제에 관해 갖고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있어 갖고 판단도 상당히 많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시경제 지표에 있어 갖고는 소폭적인 개선의 전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 다르지만 한 2%대 후반부터 3%대 초반까지 한 평균 컨센서스는 한 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4% 미만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와 같은 것들은 내년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도 결국은 유가의 좀 그죠 회복과 그 다음에 국민 있어갖고 국내 수요의 그죠 회복 소비의 회복이 결국은 러시아 경제를 좀 2에서 한 3% 정도 성장하는데 배경이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경기 회복 배경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그죠 반등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부 중앙은행의 정책 아마 금리 같은 경우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한 매라 4.25에서 좀 더 만약에 물가만 좀 안정된다면 4%까지 더 떨어지는 거죠. 더 뭡니까 낮추는 그런 역할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까지 2020년까지도 러시아 재무부는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은 완화 정책을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 정책 기조는 언제냐면은 내년 22년도 상반기부터 완화 기조는 없애겠다. 그리고 이제 예전과 같은 재정 준칙을 쓰겠다라고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을 봤을 때 기준금리가 뭐 정부가 우리가 이런 금융 정책에 있어 갖고 금리를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무부가 여전히 재정 정책에 있어 갖고도 완화적인 정책을 조금 그렇다 해서 뭐 무한적으로 이렇게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목표가 뭐냐면 금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4%의 적자가 났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것을 2% 수준까지 아마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당 부분에 있어 갖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완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재정 준칙을 아주 준수하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결국은 상당 부분의 경기가 회복은 가능하더라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 변동을 아마 상당 부분 정부가 재정이라든지 금융주를 쓰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경기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제 구조가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특히 에너지 중심이고 그 다음에 국유 기업의 중심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를 하더니 간섭이 많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좀 제약할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어갖고 경제 여건들이 조금 개선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측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러시아 경제 발전 전망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2021년도로 상당히 다르게 나왔죠. 경제 발전으로 3.3, 국제통화기금은 3%, 세계은행은 2%, 2.6%, 경제협력개발기금 OECD는 2.8%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상당 부분 안정될 것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지표들은 거의 대부분 다가 금년도는 플러스로 나오고, 좀 전에 말씀 연방재정 수지도 4%, GDP 4%에서 한 2% 수준까지 좀 줄을 것이다. 상품 수지라든지 경상 수지도 그죠? 더 개선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환율은 뭐 거의 유사하게 비싸게 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죠?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가와 그 다음에 정부 재정하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경제는 2021년도는 상당 부분 좀 반등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뒤에 있는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 8개 기관들이 올해 초까지 해갖고 1월까지 해서 말까지 해서 지금 한 8개 기관에서 러시아 경제에 관련돼 갖고 전망치를 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러시아 정부가 낸 것들, 그 다음 국제금융기구, 그 다음 민간 봤더니만 흥미로운 거는 아무래도 러시아 정부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금융기구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죠? 국제통화기금만 3%였고 나머지 OECD라든지 그렇지만 국제개발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한 2%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더더욱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또 민간연구소는 또 그렇지 않아요. 또 상당히 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결국은 3%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 이 3%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냐를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소매 매출이 가계 소비가 이제 좀 증가되고 그러기에 의해서 소매 매출이 아마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이제 서비스 부분에 있어 갖고 증가 좀 할 것이고, 그리고 고정자본 투자에 있어 갖고 그죠?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6% 이상의 고정자본 투자가 감소했지만 금리는 한 4% 정도까지 가지 않을 것인가는. 그래서 두 개 중에 가계의 소비와 그 다음에 저희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인해 갖고 결국은 러시아 경제가 한 3% 정도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이건 뭐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부가 뭐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 목표치인 거죠. 러시아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갖고 소비자 물가 목표를 항상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치가 뭐냐면은 최적이 지금 4%입니다. 그래서 이 4%를 지금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제발전부 같은 경우도 개발부 같은 경우도 한 3.7% 예상하고 있고요. 러시아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한 3.5에서 한 4% 정도를 예상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는 하나의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타겟팅에서 지금 지시하고 있는 목표치지 이것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것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7%인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을 아마 여기에 상당 부분 넣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아마 재정 수지 적자가 2020년도 러시아 경제의 가장 큰 목표, 21년도 러시아 경제의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 수지는 적자 폭을 줄이는 것이고, 그다음 물가는 4%대 미만으로 좀 낮추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나머지 변수들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아마 소비자 물가를 위해서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시중에 돈을 채권 매입이라든지 자산을 매입해서 돈을 풀어 양적 완화 정책을 거의 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 물가를 위해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금리 조절 정책밖에 쓰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변수가 나타났을 때는 금년도와 같이 또 소비자 물가가 3% 이상, 4% 이상에 갈 수 있는 확률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우리가 나머지 변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한 3%, 4% 미만에서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품이 경상수지입니다. 그래서 상품 수지라든지, 그죠? 상품 수지 흑자폭은 상당 부분 수출 회복에 따라 갖고 확대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지만은, 특히 뭐 중에 하면요, 수출은 상당 부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수입은 그 규모가 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늘지만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 갖고 상품 수지는 결국은 다시 한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넘어서면서 상당 부분 한 2023년도까지만 지속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서비스 부문의 수지입니다. 서비스 부분에 있어 갖고요, 수지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결국은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쳐서 경상수지 흑자폭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건 뭐죠? 연방 재정 수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수지도 결국은 그걸 목표로 해서 3년 동안 하는데, 가장 큰 목표는 금년도는 적자폭을 2%대까지 줄이는데 가장 큰 목표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2021년도는 1%대까지 가고 2023년도는 거의 적자폭을, 그죠? 거의 1% 미만까지 줄이는 이 상태로 지금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2%까지 줄이는 것이고, 그죠? 예산 수입을 확대시키고 정부 지출은 조금씩 감소시키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재정 수지 적자폭을 계속적으로 줄이는데 가장 큰 목표를 갖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가장 나중에 설명드리면 2021년 경제는 영향을 미칠 것이냐인데, 경제 성장에 있어 갖고, 그죠? 하방의 압력들을 주는 요인들은 러시아는 한 두 가지를 크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사회적 구조입니다. 에너지 중심의 경제 구조고, 투자 수준이 너무나 낮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기업이 친정부와 국영기업 중심으로 정부가 간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갖고 제약들이 상당히 많더라. 정부가 많은 거죠. 중소기업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제약 조건도 많고, 실제로 또 중소기업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사이즈가 상당히 적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지금 국영기업이 러시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실히 나온 건 아닌데, 심지어 심한 건 70% 이상 차지한다는 거죠. 보고서도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있어 갖고요,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비즈니스 활동에서 제약들, 그 다음에 영향들이 좀 약하다. 그런 측면이 있어 갖고 결국적으로 하방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에너지 주도의 수출 경제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방 예산이라든지 상품 수출에 있어 갖고 2019년, 2020년도는 예산에 있어 갖고 차지하는 비중 한때 50% 넘던 것이 지금은 30% 미만까지 떨어졌고요. 상품 수출에서도 67%, 70%까지 육박했던 것이 지금은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건 경제 구조가 개선됐기보다는 다른 것들이죠. 저유가가 계속 지속되면서 결론적으로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갖고 영향을 많이 미쳤다. 물론 이 말고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좀 전에 말씀드린 ICT 산업을 상당히 좀 육성화, 지금 푸틴 집권 3기부터 육성화 시키면서 그 비중들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 러시아 경제에 있어 갖고 지금 ICT 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영향을 미쳤지만은
아직까지 그것이 러시아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보다는 에너지 가격에 미친 영향이 훨씬 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30에서 그죠, 나타났던 경제 정책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25.7조 루블 투자하면서 결국은 이 자체가 한 2% 그죠? 대에 불과한 러시아 경제 성장률 한 2% 추가로. 그래서 아마 이것이 완성되면 러시아 경제 3% 이상의 연평균 기대 성장, 잠재 성장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같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2030년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이걸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2021년도 러시아 경제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요건은 뭐냐면은 결국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 재확산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지도자를 통해 갖고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 갖고 결국 세계 경제가 변동하게 될 것이고, 이 경제 변동에 따라 갖고 국제 유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고, 또 한데 최근에 와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바이드노믹스에 갖고 또 좀 정책들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과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부 환경에 있어 갖고 결국 정부 정책이 어떻게 쓸 것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신용 정책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작년도에 연장을 선언을 해서 재정 정책도 좀 완화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 정책들도 긴축해서 팽창으로 좀 완화로 가고 재정 정책을 팽창으로 갈 수 있는 여전히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결국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국영 부분에 있어 갖고 그죠? 국영 기업에 관한 정부의 민영화라든지, 안 그러면 통제 간섭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약화될 것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민간 부분에 있어 투자 활성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가 아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정책적이고, 그다음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 뭐냐? 결국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 경제는 이 구조적 측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어렵다. 결국은 경제라든지 산업에 있어 갖고 구조 다변화라든지 현대화를 위해 갖고는 얼마만큼 강도 있는 구조 계획을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아마 예측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변수들이 예년과 다르게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마이너스 3.5%에서 금년도는 한 3% 정도까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물가도 안정되고, 대신에 그죠?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직까지 그죠? 완전한 회복으로 갈 것이냐 했을 때는 조금 아직까지 불안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죠? 변수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금년도는 반등의 영향으로서 좀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는 플러스 성장으로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일단 한마디로 2021년도에 경제 성장이 2%에서 3%대로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은 소비 부분과 고정 자본 투자 부분의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발전정책 2024에서 2030으로 하면서 양에서 7로 굉장히 그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었고, 여기에 향후 러시아의 그 장기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발표하시는 중에 약 35명 정도 지금 참가하고 계신데요. 교수님 오늘 면접 때문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Q&A 시간을 먼저 교수님과 가지고 박종호 대표님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분들 자유롭게 지금 음소거 하셔서 그리고 화면도 이렇게 밝혀주시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하실 분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화면을 켜시고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동시에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제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준비하실 동안 박종호 대표님 사업하시는 분으로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죠. 예,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사실 뒤에
이어서 이제 발표 준비한다고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러시아 관련된 경제 지표들을 봤는데 뭐 이렇게 정리가 한꺼번에 하나로 잘 눈에 보이게 정리된 걸 못 봤는데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쏙 들어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그 2021년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 변수가 있지만 언제 코로나를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투자나 그 교역의 활성화가 이렇게 예상되는데 유가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유가가 그 올해 아까 좀 나오셨지만 유가가 어떻게 좀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변동할지 유가가 항상 러시아는 중요한 거니까요. 예, 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가 변동은 아마 뭐 제가 러시아 경제라든지 이걸 보면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변동은 아무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유가는 결국은 지금 아시겠지만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감산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지킬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오펙 플러스와 했지만 오펙 말고 오펙 이위에 있는 국가들 적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되는지 저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생산할 것인지 그다음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펙 플러스 이외의 국가들이 결국은 석유 생산 얼마만큼 제1부터 시작해서 생산할 것이냐에 따라서 유가가 또 출렁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오펙과 미국과의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석유 시장을 둘러싸고 세일 오일 때문에 나타난 것처럼 아마 지금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아마 이것을 감산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 규모라든지 러시아하고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 했는데 그래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국가들의 생산이나 이런 데 있어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아마 경제 성장이 있어 갖고는 좀 전에 아시겠지만은 유가에 가장 큰 작년 같은 경우 영향을 미쳤던 경우 결국은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거기에서 감소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유가에 영향을 받았는데 결국은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운송 부분에 있어 갖고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나냐가 결국 유가를 상승시키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아마 유가 오르는 것도 석유 가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이대식 박사님이 훨씬 더 전문가시고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되는데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판단할 수 있는데 유가는 아마 너무나 많은 변수 때문에 어떻게 예상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러시아 경제 변동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사장님 무슨 말씀하셨는데 지금 음수거 안 하셨습니다. 예.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에 그 생션 할 때 이후부터 대서방 생션 할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해 왔던 게 그 수입 대체 산업 쪽의 제조업이라든지 이쪽 분야에서 어떤 그 강조를 상당히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조업 분야에 대해 가지고 나름 이렇게 동향은 나왔습니다만은 그쪽 부문이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뭐 그런 부분은 좀 정의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지표에서 제가 뭐 짚고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 산업 부분에 있어 갖고는 경제 상당 부분 농업을 제외하고 줄어들었지만은 실제로 제조업 부분에 있어 갖고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도 낮지 않고 거의 뭐 0%에 가깝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제조업 부분도 러시아 부분에 있어 상당 부분 특히 뭐냐면은 푸틴 집권 3기로 들어오면서부터 경제 구조 다변화 정책을 쓰면서 아시겠지만 뭐 특별경제지구, 세즈라든지 안 그러면 순도개발구역에 갖고 그 핵심이 결국은 제조업과 ICT 산업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러시아 전체 경제 규모로 봐서는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질 효과들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ICT 산업, 특히 러시아 정부는 이제 디지털 정부에 갖고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디지털 정부를 목표로 표방하면서 ICT 산업에서 비중들이 예전에 거의 0%에 가까웠는데 최근에 와서는 3% 이상 정도 될 정도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경제 자체가 원캐 에너지 중심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포지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면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을 하실 분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하실 분들 채팅방에 올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켜셔도 되는데 지금 질문들 하실 여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백지훈 의사장님 질문하시고 계신지요? 백지훈 이사장님, 부의사장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메일로 주시면은 사후에 이종문 교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걸 하고요. 오늘 이종문 교수님께서 면접 때문에 조금 바쁘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교수님 마지막 화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매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2021년도 신축년에 유라시아 비즈니스 인사이트 초청 세미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제가 러시아 경제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대식 박사님께 저는 대단히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나머지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이 박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오시든지 아니면 제 메일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종문 교수님께서 어쨌든 2021년도는 러시아 경제가 반등한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주시고 강의를 마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는 박정호 대표께서 2021년 러시아 비즈니스 전망을 해 주시겠습니다. 전체 화면 슬라이드 쇼로 바꿔주시죠. 자, 박정호 대표님 시작해 주십시오. 들리십니까? 네네. 예, 지금 제 자료 공유가 되었나요? 공유가 됐는데 슬라이드 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 쇼로. 지금 상태에서 슬라이드 오케이. 오른쪽 밑에 제가 큰 병입니다. 네, 오른쪽 제일 밑에 예. 밑으로 가세요. 그거 해도 되고 저거 커서를 제일 오른쪽 밑에 그 오른쪽 그거 누르세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잠깐만. 네, 한너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계신 분께서 슬라이드쇼 바꾸는 걸 잘 못하시네요. 여기서 오케이 됐습니다. 네. 됐죠?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그 한어비즈니스협의회 박종호입니다. 아까 모스크바에서도 이제 지금 밤 한밤중인데 들어오시고 또 저도 아침에 7시에 이 사무실에 저는 조찬 세미나 아니면 이렇게 빨리 출근할 일이 없는데 저는 야간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러는데 조찬 세미나 때문에 제가 많이 부지런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국하고 러시아 간에 올해 비즈니스 관련된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 이런 모두 이렇게 새해 시작되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업들이나 또 개인분들이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방금 아까 이종문 교수님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어떤 경제 지표나 전망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러시아 비즈니스를 하면 현장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러시아 쪽하고 한국하고의 교역 현황, 그러니까 통상 교육 현황 이걸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향후에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요즘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미래 기술 개발 경쟁에서 뛰어들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주 신기술 개발, 신사업
재편 이런 쪽에 많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럼 러시아하고는 또 뭘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전체 리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한러 교육 현황을 한번 보시면 교육량 한 5년간 최근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한번 보시면 수출액 수입액이 있는데 수출액 우리가 러시아에 수출하는 그런 내용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줄어드는 추세, 옛날에 한 10년 전보다 더 줄어드는 추세고 수입액은 뭐 더 많아졌죠. 작년에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러시아에서 뭐 오일 앤 LNG나 이런 광물 자원 이런 쪽 수입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결과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 그러니까 보시면은 2018년, 19년도는 굉장히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큽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에서 오일 많이 사오고 있고 중동산 의존에서 벗어나서 뭐 좋은 현상이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물건을 러시아에 파는 거는 굉장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러시아 쪽에 대러 투자 현황도 보시면 최근 이제 3개년간 보시면은 뭐 신규 법인도 거기 이제 설립하는 것도 굉장히 저조하고 옛날에 비해서 투자 금액도 뭐 1억 달러 미만으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러시아의 한도 수교 이후 한 30년 동안 한 27억 8억 정도 불 정도 투자한 거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거의 좀 부진하고 뭐 최근에 이제 작년에 현대 기아 자동차 쪽에서 이제 워낙 그쪽은 이제 사업이 잘 되는 그런 형편이라 GM이 있는 그 공장을 인수했다. 인수 가격은 이제 발표 안 했지만 GM을 인수해서 현대기아차는 향후에 현지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뭐 수출 품목이나 수입 품목은 여러분도 워낙 잘 아시고 러시아에서는 광물성 원료를 우리가 주로 수입하고 우리가 러시아에 파는 거는 차량, 뭐 자동차하고 부품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부진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4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다 이렇게 지적하듯이 한국과 러시아 간엔 생산의 국제 분업화 관계가 미약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중국의 이제 중간재, 반도체나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쪽 소재나 이런 쪽을 뭐 중국에 많이 팔듯이 중국하고 한국은 이 국제 분업화 관계가 잘 돼 있지만 러시아하고는 별로 돼 있는 게 없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교육의 어떤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위에 국가별 대러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은 중국이 엄청나게 치고 나가죠. 2008, 9년도부터. 옛날에 이제 독일이나 유럽 강세였는데 이제 중국이 거의 뭐 교역량이 가장 뭐 1,000억 불 이상 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에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왜 잘 팔리느냐? 중국 제품이 중저가 쪽에 가격이 싸면서 그래도 뭐 쓸만하다, 가성비가 우월하다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하고 한국산하고의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이 러시아 시장에서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뭐 현대, 기아, 그다음에 LG나 뭐 삼성 이런 우리 애초에 옛날부터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서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산 비율이 계속 현지에서 증가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직수출하는 교역량은 좀 줄어들지 않느냐. 그다음에 국제무역 거래 구조도 요즘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 요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교체되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초기에 우리 김성동 이사장도 초기 LG 상사맨으로서 제가 옛날 모스크바에 김성동 이사장님이 그때 모스크바 법인장 하실 때 내가 한 15년 전에 한번 놀러 가보면 거기 굉장히 우리 한국 직원들도 많았고 러시아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을 이렇게
취급했고 자원 개발부터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나 한국의 EPC 이런 그 설비나 이런 거를 러시아에 수출한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직거래 이런 형태의 거래 구조로 바뀌고 있고 해서 종합 상사 옛날에 아주 그 우리나라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까지도 그 먼 땅을 개척했던 종합 상사가 요즘은 거의 이제 역할이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또 러시아의 그 교역량을 늘리는데 좀 한계를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출입 교육 품목을 보시면 한국이 러시아에 파는 그러니까 가장 옆에 좌측에 보시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뭐 전체 해외 그 수출 양의 한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굉장히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반도체 수출량은 증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석유나 자동차는 작년에 좀 많이 이제 좀 침체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그다음 조선, 뭐 합성수지, 그다음 평판 디스플레이.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력 그 수출 품목인데 이 러시아에 들어갈 마켓이 없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의 이 중간재 제품이 러시아 들어가서 러시아가 그걸 가지고 중국처럼 완제품을 만든다든지 반제품을 만드는 이런 어떤 교역의 그 서로 그 분업화가 되면은 수출량이 늘어나겠지만 그 부분이 없고 한국이 러시아에 잘 파는 10개 그 수출 품목 보시면 뭐 1, 2위가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게 한 3, 40억 불 정도인데 이거 빼면은 밑에 뭐 10개지만 그 수출 금액으로는 보면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30개도 봐도 뭐 화장품이 오히려 2억 불 이상으로 4위에 랭크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하이텍 쪽에 많은데 뭐 강소기업의 제품이든 근데 러시아는 승용차 자동 부품 빼면 별로 파는 게 없다. 이렇게 이게 이제 교육 품목의 어떤 그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주요 10대 수입 품목을 한번 보시면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이 품목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계, 뭐 그다음 컴퓨터, 전자, 전기, 설비, 그다음에 뭐 차량 말고도 그다음 제약, 그다음 광학이나 의료기기 이런 쪽에 굉장히 그 제품 뭐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 시장은 그렇게 못 뚫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는데 좀 참고할 만한 어떤 그 정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 전망 시장을 보면 그 러시아가 1년에 뭐 그래도 2,500억 불 그러니까 250조 뭐 300조 정도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수출은 뭐 광물 자원을 수출을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하이텍 제품은 거의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지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제조업 육성해서 완제품보다는 이제 반제품이나 뭐 또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완성품 조립하는 이런 형태로 초기에 이제 제조 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컴퓨터 기계만 해도 러시아가 200조 넘게 사고 있고요. 전기 제품 소비자 가전만 해도 또 이것도 200조 넘죠. 뭐 우리가 뭐 러시아 그나마 3, 40억 불 정도 수출된 자동차 부품인데 그게 러시아는 뭐 그 235억 불 뭐 아주 크죠. 그 다음에 제약. 러시아가 뭐 코로나 뭐 바이러스 백신은 잘 만들지만 이 제약을 대량 생산하는 그 기반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그 제약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들 잘할 수 있는 이 영역들이 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대로 수출
그 양은 굉장히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답보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무역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 직거래하는 그 새로운 전 수출 루트를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염두에 될 그 아이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현지 시장 진출 전략, 뭐 러시아의 그 현지 유통 시장 생태계를 간단하게 조금 그려봤고 옛날에도 한번 제가 발표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진출 의향 기업이 있다면 옛날에는 아까 상사든 아니면 뭐 대기업들은 그 현지 영업 대리점을 이제 구축해서 직접 뭐 거기 현지의 그 밴드들을 이제 관리하고 하겠지만 사실은 뭐 우리 중소기업들은 러시아 뭐 모스크바에 지사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녹색으로 표시한 현지 전문 유통 밴드 업체를 잘 발굴하고 확보하고 거래선을 잘 유지하는 게 저는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 마지막에 보면 러시아 시장의 그 포텐셜은 굉장히 큽니다. 온라인 직구 시장만 한 10조 원 정도 되고요. 최종 소비자 컨슈머 마켓만 한 400조 정도. 유럽에서 가장 큰 컨슈머 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지만 러시아의 공공조달 시장은 500~6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종문 교수님 말씀하신 러시아 공기업 그러니까 이쪽 정부 쪽에 그 파워가 세다 보니까 이쪽에 공기업들이 구매하는 B2B, B2G 마켓은 굉장히 큽니다. 단 물론 참 외국 기업이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어떤 그 바늘 구멍과 같죠. 그렇지만 이런 큰 어떤 마켓은 있고 이 마켓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뭐 저는 이제 직접 가서 영업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현지 전문 유통 밴드 업체를 발굴해서 이 밴드 업체가 거기도 이제 생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밴드 업체가 그 컨슈머 마켓에 강하냐 아니면은 아니면 이 공공조달 납품에 아주 아주 그 전문 기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립니다. 잘 보시면 그 생태계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발굴해서 우리 제품을 잘 소개해서 수출량을 증가시키는 어떤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이야기 듣고 하면서 이제 러시아 뭐 바이어나 뭐 한국에 있는 관련된 수출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러시아 전망 수출 품목은 거기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 놨는데 러시아가 아까 제조 기반 육성 그다음에 뭐 수출 수입 대체 산업 육성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산업 고도화 정책 이런 것하고 연관돼서 뭐 보니까 산업기계나 제조 설비 뭐 이런 제조 기반을 이제 구축하는 설비에 대한 어떤 그 니즈가 강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제조 설비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전망 수출 품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화장품은 뭐 좀 나가는데 화장품 플러스 이제 이와 관련된 미용 기기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둘 필요 있고 패션이나 의류 같은 거는 사실은 러시아에서 오히려 왜 한국의 패션 의류 쪽 제품은 러시아 쪽에 진출을 안 하냐 이런 어떤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한국의 동대문이나 인도 가서 가격도 싸고 그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또 케이팝이라는 여러 가지 그 브랜드 파워도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에 들어오면 좋을 건데 왜 하지 않느냐 이런 그 역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뭐 중국산 어떤 저가가 러시아의 시장에 많이 깔려 있지만 앞으로 이제 중저가 쪽에 한국의 그 브랜드를 가진지 이런 그 제품들이 많이 그 발굴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그런 그 내용들 그 전망 수출 품목이 있고 그 전망 수입 품목도 있죠. 우리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뭐 한국 제품을 러시아에 팔아서 돈 버는 부분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거를 잘 갖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 또 상용을 하든지 한국에 있는 마켓을 찾든지 이것도 사실은 뭐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니까 LNG 뭐 수요는 갈수록 저는 늘어날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또 이때까지 가스공사가 이제 보통 독점적으로 우리나라 수입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그게 좀 여러 가지 그 수입
자유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요즘 상사들, 대기업들도 직접 수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LNG 이런 부분도 러시아하고는 좀 염두에 두면 좋지 않겠나. 그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거 러시아 한 2천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소 경제하고 연관돼서 암모니아 수입도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산도 있겠지만 앞으로 러시아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아이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고, 사실 뭐 암모니아는 옛날에는 비료 쪽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마 조금 상사들이 손을 댄 아이템인데 앞으로 수소 경제하고 연관은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이제 분리 정제하고 생산하는 쪽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는 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 러시아가 그래도 정밀화학 쪽은 소재 쪽은 잘 찾아보면 강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주항공 시대, 드론 모빌리티 쪽의 부품 소재, 러시아는 하드웨어를 못 만들지만 뭐 전통적으로 대량 생산을 못하지만 잘 만든, 그래도 초기 단계에 한국에서 가져와서 조금 모디파이 할 정도의 부품 소재들은 많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잘 발굴하면 좋겠고, 러시아의 가장 탐나는 아이템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 쪽을 한국에 들려와서 하드웨어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이 가장 저는 한국하고 러시아 기술 쪽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우수 인재도 러시아에 많기 때문에 한번 또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망 사업 모델 중 하나를 뭐 제가 말씀드리면 온라인 기반으로, 이제는 요즘 비대면 온라인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오프라인의 종합 상사가 이제 온라인 기반의 수출입 종합 상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잘 갖춰진, 잘 짜여진 그 온라인 상품 전시 플랫폼을 뭐 현지어로 만들면 더 좋겠죠. 거기에 물류나 킥 배송하는 현지 인프라의 노하우를 이제 결합하는, 이게 이제 현지의 네트워킹 능력이겠죠. 이거 뭐 직접 우리가 그 물류를 깔 수 없고 킥 배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지에 잘 만들어진 것과의 결합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현지 파트너십 이런 걸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연동하는 이런 수출입 종합 상사 이런 플랫폼 사업도 한번 전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한국 기업들의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 대기업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뭐 언론에 보시면 요즘 뭐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배터리, 그다음에 수소, 바이오 로보틱스, 이게 뭐 거의 뭐 화두입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산업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이 대기업들이 따라서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이쪽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도 한번 보시면 2000년도 벤처 투자 뭐 작년에 한 4조 넘게 4조 3천억 정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투자가 보면 바이오, 의료, ICT, 뭐 유통 서비스도 있지만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보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래 산업 핵심 역량 중점 분야는 앞으로 밑에 친환경, 탄소 중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죠. 뭐 전기차나 수소차, 그다음 바이오, 의료, 그다음 ICT. 앞으로 이제 또 우주항공, 최근에 이제 하나가 세트랙 I라고 소형 위성 쪽으로 아주 전문 기업이죠. 카시트 쪽에서 출신들이 만든 기업인데, 그쪽에 이제 하나가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M&A를 한 사례가 있죠. 이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민간 위성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국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거의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 대기업들의 러시아 기술력 세트는 뭐 제가 옛날에 발표한 자료인데 뭐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뭐 옆에 어라이벌은 사실은 러시아 오리진이지만 영국 법인입니다. 이거는 현대기아차가 작년 초에 지분 인수한 거를 이제 공개했죠. 그다음에 옆에 삼성 러시아 모스크바 AI 센터, 러시아의 아주 탑 개발자들 한 300~400명 데리고 한국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 AI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LG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의 대러 기술 협력 전략을 보시면 대부분은 러시아 기업의 기술 기업을 M&A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 인재를 이제 발굴하고 아니면 한국에 데려오든가 아니면은 그 아까 삼성이나 LG처럼 거기 현지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구개발 용역을 주는 이런 형태고 저는 뭐 이렇게 원래 기술이 뭐 각 기업들이 요즘 기술 전쟁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은 철저한 보안 때문에 절대 비밀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뭐 이렇게 어떤 대기업들이 기술을 뭐 도입했다, 뭐 M&A했다. M&A는 보통 잘 안 하지만 이렇게 했다면 보통은 이제 비밀주의에 이제 입각해서 잘 공개 안 합니다. 물론 아까 어라이벌 아까 영국 회사, 뭐 미국 회사, 캐나다 회사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M&A 했다, 뭐 배터리 회사를 인수했다, 보스턴 뭐 로보틱스 이런처럼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에 뭐 도배하지만 러시아에서 뭔가 이렇게 했다 이러면 별로 메이드 인 러시아 흔적 지우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 우리 모든 어떤 러시아 관련된 기관의 대표분들이 러시아만 만나면 원천 기술, 기초과학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고 도입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별로 소득은 없죠. 행사는 많이 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정부 주도의 혁신기술 협력은 저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커머셜한 쪽이 강하고 기업의 그 중요한 어떤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항상 그 오픈해서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벤트를 통해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요 이거는 러시아 기술 협력이 왜 안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려면 이거 가지고 한 1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여기 우리가 들어오신 아까 유라스텍의 이선영 대표님도 이쪽 분야 굉장히 전문가시라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러시아 쪽 기술이 좋다고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 좋고 기초과학이 좋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도 영미권 선진국 중심 기술 도입 시는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고 M&A하고 하는 때는 공시도 하고 하지만 러시아 기술도에는 철저히 대비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수 기술 도입 전략은 그냥 우수 인재 위주로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이나 솔루션 개발자를 고용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연구 과제를 용역을 발주하거나 아니면 특허권이 중요하다면 그걸 사용하거나 이렇게 이제 대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삼성 AI 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러시아의 그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가진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서는 가장 탑이라서 모스크바에서 이 개발 결과물은 가장 그 결과 쪽 그 물 자체가 가장 퀄리티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술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의 기업들을 M&A하고 러시아가 기술이 좋다 아니면 뭐 자원 개발 회사든 현지에 있는 기업들의 M&A 합작법인 이런 현지 투자는 거의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런 게 왜 아니냐 하면 또 할 이야기가 많겠지만 오늘은 그 정도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옛날에 뭐 나로도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러시아하고도 했지만 대부분 러시아 기술은 좋지만 아직도 러시아가 적성국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슬픈 일인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미국하고의 관계도 있겠지만 러시아 기술이면 그냥 도입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선입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기술은 뭐 웬만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소리 없이 조용히 국산화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중소기업들도요. 제가 경기도들을 보면 그 러시아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은 러시아 쪽에 반도체 그 팹리스 이런 쪽도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아까 정부 간에는 접근도 이해도 이런 것도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뭐 한러 소부장 뭐 공동 펀드를 만든다 뭐 아니면은 또 뭐 한러 혁신센터나 무슨 센터를 만들고 뭐 러시아의 지사를 만들고 연락 사무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러시아는 그런 구조의 협력 플랫폼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바꿔야 된다, 전략을. 이렇게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핵심 기술을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뭐 유럽,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독일이나 우리나라한테 그런 기술 안 주죠. 그죠? 그렇지만 러시아는 그래도 기술을 줄 수 있는 나라로서 우리 앞으로 이제 미래 기술 개발에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파트너라고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가 러시아 쪽에 가져올 만한, 한국에 가져올, 러시아에 뭐 M&A 안 해줬고 러시아의 어떤 좋은 어떤 그 기술 개발 능력이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거를 한국에 가져오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5가지인데, 친환경 반도체, 드론 모빌리티, 우주항공, 수소기술, 백신인데, 이거 러시아가 굉장히 R&D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미래 기술 쪽에서 뭐 친환경 반도체, 그다음에 드론 모빌리티, 우리나라도 드론도 뭐 하드웨어는 뭐 다 만들고 조립하고 뭐 시스템 만들지만 소프트웨어는 다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다 다른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은 당연히 러시아가 미국에 필적할 만한 우주항공 선진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위성 쪽 우주 시대에 러시아의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제 협력해서 도입하면 좋지 않겠나. 그다음 뭐 수소, 러시아가 물리학이나 화학 쪽에 굉장히 소재 쪽에 강한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도입하면 좋을 것 같고, 백신 뭐 아시겠지만 스푸트닉 배, 뭐 지금 독일도 러시아 스푸트닉 배를 생산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이런 바이러스 개발 능력,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 자료 나중에 제가 뭐 필요하시면 전달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인데, 시간이 있으면 뒤에 밑에 저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할 건데 뭐 오늘은 생략하고, 아까 위에 SIIS가 아까 제가 한번 소개한 세트렉 I라고 우리나라의 민간 소형 위성 쪽으로는 아주 강한 그 기업인데요. 강소기업인데 최근에 하나가 인수했죠. 뭐 경영권을 인수했죠. 3천억 정도 투자했고, 자,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 만듭니다. 옛날에 이거 만들 때 러시아 개발자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뒤에 포토모트, 이게 라쿠르스란 러시아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러시아 걸 아직 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 이 위성 쪽에도 아직도 러시아에서 가져올 만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되고, 옆에 제 특허권 제가 하나 정리했는데, 밑에는 빨간색으로 제가 갈로 한 거 보면 밑에 보시면 삼성 엘렉트로닉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쪽 특허권을 보유한 러시아 연구소가 그 메탈 쪽에 합금 쪽으로 아주 강한 연구 R&D 센터인데요. 이게 벌써 2011년도에 삼성이 이런 특허권의 공동 보유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이 러시아에서 러시아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라서 제가 좀 카피를 했고, 그다음 옆에 뭐 좀 이렇게 사진 하나 올린 거는 아까 수소 멤브레인 쪽에 이거는 팔라디움 합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연구소 정도의 시제품인데, 이걸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수소 계질기, 뭐 앞으로 이제 향후 연료 전지 이런 쪽 부분에 러시아가 이미 벌써, 우리나라는 저 정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 아까 멤버레면도 러시아가 옛날에 우리 ICT 포럼에도 했지만 폴리머나 뭐 팔라디움 합금, 그다음에 니켈 이런 걸 가지고 이미 벌써 시제품 정도는 개발하고 특허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거 잘 발굴해서 한국에 대량 생산하고 연동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옆에도 요즘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난리죠.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쪽에 차량 전체를 이렇게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거는 러시아가 작년에 러시아도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도 반도체
산업이 열악하지만 대량 생산 파운드를 못하지만 개발 능력하는 팹리스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작년에 러시아에서 대상받은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자동차 산업 회사들하고 이렇게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가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보고 싶어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들고 오면 안 되고 한국에서 그냥 커스터마이즈 하거나 이제 상품화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스푸트닉도 있고 드론 택시, 드론 수소 연료전지, 휴머노이드 로봇. 요건 제가 오늘 못 보여드리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자주 보시면은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러시아가 이쪽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뭐 시간상 여기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종문 교수님께서 2에서 3% 성장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박정호 대표께서 러시아의 반도체 들어 우주항공 수소 기술 백신 부분에 저희 기술 협력의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선영 대표님께서 질문하시고 신청하신 거죠?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질문하려고 킨 건 아니고요. 아까 발표 중간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하여튼 두 분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기술거래 하면서 지금 진짜 애로사항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 러시아 기술에 조금 더 관심을 점점 갖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와 기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R&D 사업도 지금 만들었고,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기정을 해서 해외 원천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이라고 지금 만들어서 어제부터 공고 났거든요. 올해 사업이.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신 한명혁신센터에서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생기원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박정호 대표님 활동하고 계시는 경기도 경로기술협력센터인가요? 거기서도 하고 있고 해서 다양한 곳에서 지금 러시아 기술을 도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신 분 계신지요? 자, 지금 오늘 강의한 것은 저희들 회원에 정식 가입하신 회원에 항해서 홈페이지에서 녹화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종문 교수님 발표 자료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고 채팅방에도 질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너무 발표를 잘하셔서 질문할 게 없는가 봅니다. 자, 오늘 2021년도 유라시아 비즈니스 인사이트 첫 조찬 세미나의 발표는 여기서 모두 마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 김성동 이사장님께서 우리 오늘 모임 마무리를 하시면서 또 교류의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불편하시고 귀찮으실 건데도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종문 교수하고 박정호 대표가 아주 연초에 걸맞게 러시아 전체 경제에 대해 가지고 글로벌하게 오버럴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박 대표는 실제 현재 기업인답게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옛날 라떼 세대인데 이렇게 사업을 그동안 해보면은 사실 주위 환경이나 경제 여건하고 꼭 사업이 일치하지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 계시는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사업을 할 때 러시아하고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그리고 한국하고 러시아의 전체 비즈니스 상황 이런 걸 가지고 참고는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업이 그쪽하고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전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 러시아에 먹힐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러시아가 실제로 그걸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거냐, 그리고 그 제품을 가지고 가서 러시아에서 어떤 독점적인 위치를 장기적으로 보면 차지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기준이 재고 거기에 부합하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기업들이나 회사들은 대부분 그쪽 러시아 쪽의 환경이나 러시아에서 어떤 리드를 그렇게 감안을 하지를 않고 내가 잘하는 품목이 있으니까 이거 가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계속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우리가 들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봐서 자리 시장 랜딩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그런 도움이 되는 분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수입하는 쪽에 있어서는 지금 러시아에 관련된 우주항공 분야라든지 ICT 분야 이런 부분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러시아가 그 분야에서 확실하게 경쟁이 있는 거냐,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사전 치밀한 스터디가 있으면은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 가지고도 사업의 기회는 있지 않느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년도 처음 우리 유빈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전에 안 오셨던 분들 있으시면은 좀 인사 말씀을 듣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전에 안 오셔서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한번 좀 인사해 주시죠. 그리고 예,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은행 모스크바 사무소의 박현욱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새벽 2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요. 주변이 좀 어수선해서 죄송하고요. 그 대표님, 교수님 발표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책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 그런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제 미션이거든요. 우리 이선영 대표님도 계시지만 제가 예전에 뭐 기술거래, 뭐 특허 관련된 펀드도 만들었고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러시아 쪽은 지금 아직 뭐 초보지만 고수님들의 의견, 그 큰 그림들 잘 들었고요. 너무 내용이 좋았고 모스크바에 있으면서 어떤 글쎄요, 좀 세밀한 거에 빠져 있었는데 큰 그림을 잘 짚어주셔가지고 도움이 너무 잘 됐고, 매달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매달 좀 참석을 해서 좀 많은 지식을 좀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제가 여기 나와 있고 또 뭐 저희 역할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뭐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이쪽 모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욱 소장님이신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사무소장입니다. 소장님, 뒤에 배경을 보니까 상당히 러시아 스타일이신데. 아파트입니다. 네, 식구들 다 자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러시아도 한번 못 가고 해서 상당히 이제 그립습니다. 지금. 예. 오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뭐 저 개인사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발령이 나가지고 한 1년 만에 들어갔죠.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무를 하다가 못 들어가고 국경이 막혀서 한 1년 만에 들어갔는데 반가운 마음에 뭐 코로나라도 사람 만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저것 지금 좀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주변에도 아직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잘 못 보실 텐데 주변에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임이나 이런 건 조금 위축돼 있고
같은 뭐 모임도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예. 이제 백신 네. 저 지금 많이 좀 진도가 나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발표상으로는 한 15만 명이죠. 예, 한 1% 정도, 1억 5천 정도 인구의 한 1% 정도, 15만 명, 150만 명이에요. 그렇죠? 150만 명 정도 접종을 했다고 해요. 글쎄 숫자가 1일 확진자로 얘기하면 1일 확진자가 한 그렇죠. 연말까지 그러니까 한 가을 정도에 한 3만 명 정도 아니 2만 명 정도 갔다가 연말에 한 3만 명 정도 나오다가 백신의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1일 한 2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온 굉장히 한 세계 4위 정도로 많이 나와서 조금 여기 교민들이나 이런 분들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장자도 거의 없고 아주 필요한 경우만 오시고 그래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내일도 저희가 뭐 비슷한 회의가 있는데 역시 이렇게 그 웨비나처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대사관 주도의 러시아 사람들하고 내일 뭐 경제 제재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하여튼 현지에서 건강 조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뭐 여기서 많이 에너지를 얻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여기 상사로 나와 계셨으니까 여기에 뭐 수출입은행도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뭐 코트라도 있고 다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어떻게 좀 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주시면 잘 아실 것 같은데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중간에 뭐 그 연락책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저 유빈 매달 하는데 꼭 좀 참석해 주십시오. 현지 영광입니다. 사진도 상당히 그립고 그러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뭐 차제 본인 좀 알리실 분 없습니까? 예. 우리 전덕식 회장님 요즘 사업 어떠십니까? 네, 지금 뭐 보니까 아마 시간이 좀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은 뭐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한 장소에 그냥 딱 모여가지고 시작을 하고 끝을 낼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 하면은 아마 오프라인 하는 도중에 또 뭐 출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아마 조금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좀 오프라인보다는 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온라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이게 앞으로도 활성화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우리 박현웅 소장님처럼 뭐 러시아하고도 바로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도 로컬 지방하고도 바로바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온라인이 오프라인에 보다도 여러 가지 장점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저희가 유빈이 매달 매달 4번째 금요일로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매달 1회씩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저희가 뭐 연간 계획을 나름대로 텐터티브하게 짜가지고 어떤 강사분을 모시고 할 거다 이런 걸 연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텐터티브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때 한번 참석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비즈니스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사무국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금년부터는 우리 중견
중소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항시 이렇게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그 의견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뷰빙을 앞으로 조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첫 해니 연초니까 뷰빙을 계속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신 우리 박종호 KRBC 대표한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대식 박사님께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올 한 해도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예, 감사드립니다. 2021년 첫 해 여기서 마감하고 광고 말씀 2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부터는 그 유라시아 21 회원들 간에 서로 1월 1조 한 달에 하나씩 서로 듣는 행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박종호 대표도 그렇고 우리 저희들 회원 이분들 다 다음에 유라시아 21 조찬 세미나 할 때 내가 누구한테 뭘 도와줬다 라는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30초 이내로 간단하게 하실 텐데요. 여기 이선영 대표님께서도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니까요. 저도 그렇고 회원 여러분 혹시 뭐 필요하신 것 잔잔한 것부터 뭐든지 이 저희 전체 회원방 아니면 개인톡으로 부탁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저는 확실히 무료로 도와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이선영 대표, 박종호 대표님은 아마 무료로 처음에 도와주시고 그 다음부터 유료가 되겠지만 꼭 한 달 하나씩은 무료로 도와주실 테니까요.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2월에 26일 마지막 금요일이죠. 그때는 2021년 러시아 정치 전망에 대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위원회 연구인이신 장세호 박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러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들 사업한테 굉장히 큰 변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재미있는 발표, 알찬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박종호 대표님, 그리고 마무리해 주신 김성래 이사님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새벽에 참여해 주신 또 멀리서 참석해 주신 박현욱 소장님도 1인 1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걸 믿으면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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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해 주셔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